보호자분들 계십니까? 지금 바로 검사실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8년 전 일입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였고 그 후 7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고. 우리 아들은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자라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앞으로도 쭉 건강할 거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좋은 회사였어요. 다만 다른 지역이었죠. 집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 이사를 준비하던 아들을 보면서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안함이 예감이었다는 걸.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대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밥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운다고 했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밥이라도 챙겨줄 텐데.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젊은데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몇 달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일 낮이었어요. 아빠, 저 요즘 배가 너무 아프네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배가 아프고 어제는 혈변을 봤다고 했습니다. 혈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동네 병원에서 예시경 검사를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검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오후 3시 20분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뭔가 이상한 게 보인대요. 큰 병원에 가봐야 한대요. 그 떨리는 목소리에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초소문 끝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알게 됐어요.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빨라야 2주 후라고 했습니다. 2주? 아픈 자식을 둔 부모에게 2주는 인형 같은 시간입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밤마다 깨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아내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요. 드디어 검사 날이 왔습니다. 전날 서울로 올라가 아들 집에서 잤지만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 7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 평범한 일상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모두가 불안한 얼굴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덕수 환자분 검사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검사실로 걸어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검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1분이 10분 같았습니다. 9시 25분, 30분, 40분, 20분이 지났습니다. 곧 끝나겠죠. 그때였습니다. 김덕수 환자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검사실로 들어오시겠어요? 담당 선생님께서 보호자분들과 얘기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검사 중에 보호자를
부른다는 건 뭔가 심각한 게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가 끝이 없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암이면 어쩌지? 수술해야 하면 어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떠올랐습니다. 항암 치료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 검사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면 상태인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모니터에는 내시경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검사하던 중에 수상한 병변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는 뭔가 붉고 울퉁불퉁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게 멈췄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심각하다는 걸. 저희 아버지의 내시경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심각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들은 아니야. 제발.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바로 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동의서에 사인해 주시겠어요? 절제술. 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제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 아내의 목소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너지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아내도 무너지고 아들도. 저라도 버텨야 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3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김철수. 제 이름 석 자를 쓰는데 그게 사형 집행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이 서명 하나로 우리 아들의 배를 가르게 되는 겁니까? 이 서명 하나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까? 펜을 놓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검사 마무리하는데 30분 정도 더 걸릴 겁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수술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겠었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복도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그들은 일상처럼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30분 후면 알 수 있겠죠. 그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는데 아내의 손도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은 10시 40분.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들, 검사 끝났습니다. 수술은 안 했고 조직 검사만 했습니다. 수술은 안 했다. 일단은 다행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침대에 누워서 나왔어요. 회복실에서 30분 정도 더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일주일,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니. 혹시 암일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저녁도 먹지 못했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오늘 본 그 내시경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대장암이었어요. 유전될까요? 우리 아들도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날 회사에 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내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밤에 또 잠들지 못했고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넷째 날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의사가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라고 말하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해져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몇 킬로그램이나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여섯째 날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이 가장 길었어요. 잠을 청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시계만 봤어요.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3시, 새벽 5시쯤 화장실에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노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으니까요. 드디어 일주일이 되는 날, 오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전날 밤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역시 잠을 못 잤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저는 손을 모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종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는 누구에게라도 빌고 싶었어요. 제발 우리 아들이 괜찮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김덕수 환자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드디어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확인하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암은 아닙니다. 정말입니까? 네. 악성 종양은 아니에요. 그 순간 옆에서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내의 다리에서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거의 한 달 동안 쌓였던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닦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닙니다. 궤양성 대장염으로 보입니다.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에요.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제가 장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유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탓이구나. 내가 물려준 거구나. 병원을 나왔습니다. 암은 아니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내가 건강했더라면 우리 아들은 이런 병을 안 겪어도 됐을 텐데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평생 아들이 이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제 탓입니다. 아빠 괜찮아요. 암 아니라니까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너 아픈 게 다 내 탓이야 라고 합니까?
그 미안함을, 그 죄책감을 저는 혼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정기검사 날이 왔어요. 사실 저는 불안했습니다. 1년 전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여보, 괜찮겠죠?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혹시 또 부르면 어떡하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혼자서. 다행히 검사실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2년째, 3년째 매년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매번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검사실 문만 바라봤어요. 혹시 또 부르면 어쩌지? 혹시 또 수술 동의서를 쓰라고 하면 어쩌지? 4년째 되던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검사실로 들어가면 저는 대기실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검사실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저희를 부르면 어쩌나. 다행히 아들은 매번 혼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아빠, 엄마 검사 끝나면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밖에 나가서 쇼핑이라도 하다 오세요. 아니야. 아빠는 여기서 기다릴게. 아빠, 이제 괜찮아요. 8년째인데 밖에 나가 계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아들도 이제 많이 안정됐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아들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나와도 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병원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검사실로 불려 들어가던 그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던 그날, 일주일 동안 잠 못 이루던 그 밤들, 그리고 지금 저희 부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들은 혼자 검사를 받고 있고요. 여보, 저기 옷가게 있네요. 들어가 볼까요? 그래, 가보자.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8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아들이 검사 받는 동안 쇼핑을 하다니.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저희에게 여유를 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검사 끝났어요. 어디 계세요? 근처 쇼핑하고 있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강한 얼굴로. 아빠, 엄마 이번에도 괜찮대요. 그래,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8년 전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일주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아들 검사 받는 날이 저희에게 쇼핑 가는 날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불안합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지만 그 불안은 이제 저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배웠습니다. 아픔도 불안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는 걸. 그리고 그 익숙함이 때로는 위로가 된다는 걸. 여보, 점심 뭐 먹을까요? 아빠, 엄마 저 회사 복귀해야 돼요. 같이 밥 먹고 가요. 그래,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셋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8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부모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식의 아픔 앞에서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서고, 불안해하지만 또 믿고, 미안해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것.
오늘도 저는 아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부모라는 건 참 이상한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집니다. 내 건강 따윈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식의 작은 상처 하나에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8년 전 저는 제가 물려준 유전병 때문에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그 미안함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부모로서 걔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미안함을 혼자 안고 가는 것. 아들 곁에서 함께 병원에 가주는 것. 괜찮다고 아빠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뿐이라는 걸. 자식이 건강하게 웃고 밥 먹고 일하러 가는 모습.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빠로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비슷한 마음이실까요? 우리 모두 오늘도 자식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